안녕하세요. 강연을 맡게 된 이찬이라고 합니다. 계양기 역사가 실패의 역사지만 우리 실패로부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꼭 실패만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고 지금 우리 근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또 좀 주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 계양기의 우리 역사입니다. 1강. 계양은 항구를 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접한 적이, 그러니까 아시아 나라, 한중일 외에 서양을 접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서양 나라들과 이제 문화와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양이 뭘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에게 근대화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화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 근대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여러분 서울에 잠실 롯데타워 보셨나요? 잠실 롯데빌딩은 100층이 넘지 않습니다. 엄청 커요. 근데화 엄청 크죠. 크고 그 다음에 여객기 타면은 비행기 엄청 큰 비행기가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뭐 항공모함, 그 다음에 유조선 보면은 운동장에 몇 배 길이가 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뭐 전투기,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핸드폰, 그 다음에 자동차, 세탁기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근대는 우리나라가 먼저 근대가 됐겠어요? 서양이 먼저 근대가 됐겠어요? 서양이 먼저 근대가 됐죠. 그래서 서양이 더 힘이 세졌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서양은 어떻게 했나요? 그 힘을 다른 세계에 떨쳤죠. 그게 바로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례를 들까요? 제일 먼저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에 상륙해서 북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이 거의 몇천만 명이 죽게 됐죠.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남아메리카는 또 아즈텍 문명, 몇천 년의 아즈텍 문명이 금방 무너지고요. 또 아프리카는 서양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나가고, 그래서 근대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면만 주는 게 아니라 성장, 경제적 성장, 발전, 과학기술, 이런 문명의 혜택,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계양기의 화두는 결국 근대화인데, 이 근대화의 어떤 명암을 또 같이 살펴본다는 의의를 가지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강연이 저희 아트뮤지엄 내에 미술 작품들 전시와 함께 하는 강연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런 작품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작품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근대 계양기의 역사를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란 무엇인가가 화두가 됩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침묵입니다. 침묵. 작품의 이름은 침묵입니다. 조용히 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조용히 계시죠. 침묵하고 계신데 마치 빗장을 보고 있는 조선시대에 세국정치를 가던 다른 나라와 접촉이 없었던 조선의 상황을 조용한 나라의 침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게 뭔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의 근대기가 우리가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근대 이전에는 전통, 관습, 미신, 집단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세한 시기였고, 지금은 우리는 합리성, 과학, 성찰, 개인이 우세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근대 이전에는 신문제, 신민, 백성을 신하로 보는 거죠. 봉건제, 인치, 사람이 다스리는 것. 마음대로 다스리죠.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저놈을 죽여라! 사약을 먹여라! 아니면 구족을 멸하라! 조금이라도 왕의 권한에 저항을 하면은 구족을 멸하라고 했죠. 구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근대는 평등과 자유. 조선시대 노비들이 지금은 다 평등해졌죠. 자유롭고. 지금은 국민이라고 부르죠. 신하된 백성이 아니라. 국민은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법치,
우리가 함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하지 않잖아요. 정당한 처벌을 받죠. 법에 의해서 또 권리가 보장되고요. 이렇게 인간 해방의 측면도 있지만 억압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라든가 흑인 노예라든가, 게다가 지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전쟁 나면 기껏해야 뭐 몇천 명, 몇만 명, 많이 죽으면 몇만 명이었죠. 뭐 몇백 명, 몇천 명만 죽어도 세계 역사에 남을 대전쟁이었어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사망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게다가 지금 핵폭탄까지 개발해서 만약에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화는 이 근대 힘이라는 거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여명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면요. 당시 이항선, 서양의 배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양의 배가 들어오고 척하비가 있는데, 척하비, 당시 흥선대원군이 서양 배를 물려쳤다고 해서 홍보용으로 만든, 전국에 만든 비석이죠. 하지만 다 깨져 있어요. 유명무실하죠. 그 다음에 갓이 얹어져 있어요. 다시 양반, 지배층에 갓이 초라하게 얹어져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 지배층, 왕권의 허약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되게 앙상하고, 가지는 앙상하고, 이파리도 없고, 생기가 없어요. 당시 이제 허약해진 나라의 국권을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파랑새 한 마리가 뭔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 외롭고 고독해 보여요. 동학농민운동의 저항을 좀 상징하는 것도 같아요. 이제 이항선 앞으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이제 어디로 올까요? 우리나라 조선의 심장부로 뚫어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가 침략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을 보시죠. 서양의 침략 중에 한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면요. 제가 이거는 작품이 아니라 따로 그림을 실었는데요. 광성보 전투라는 미국과 싸운 전투인데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이 당시 전투를 보면은 미군은 전사자가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조선군은 전사자가 350명이나 돼요. 100배죠. 근데 조선이 이겼대요. 이겼다면서 척하비를 세웠습니다. 뭐 미국이 물러가긴 했지만 미국이 무서워서 물러갔겠습니까? 괜히 이제 더 우리나라에 머물러봤자 손해날 게 이제 싫어가지고 물러갔겠죠. 나중에 결국 다시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서양과 조선의 군사력과 국력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럼 일본, 서양만이 아니라 일본도 우리나라에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이제 동양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이미 서양 제국주의의 서양 제국주의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근대화를 이미 이룩했고, 발달된 경제력과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이 작품은 그곳에 가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들이 막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몰려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항구에 배들이 막 몰려듭니다. 이거 뭐 어느 나라 배인지도 모르겠고, 일본 배, 미국 배, 러시아 배, 영국 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그 서양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처음으로 이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죠. 더 이상 그 서양 문물의 유입은 막을 수 없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대 개혁 추진 세력도 있었지만 갑신정변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약화됩니다. 이 조약이 계속 나오는데요. 왜 그러면은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한테 국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점령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불편하게 조약을 맺었을까요? 단번에 점령해서 지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고 인구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강한 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약들을 통해서 이제 서양은 조선의 이제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과 싸웠느냐? 지금 이 그림은 금강이라는 그림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역사상 그 농민 항쟁들이 있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다 진압됐거든요. 근데 조선 말에 오면은 나라가 너무 허약해져서 더 이상 농민 항쟁을 진압할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끌어들이고, 동학농민 전쟁은 처음으로 당시 이제 지배 국가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둔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반봉건, 반근대화를 기치로 걸었습니다. 반봉건을 기치로 건다는 것은 왕과 지배층 양반에 대한 저항이고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 것이고, 반근대화는 당시 외세, 특히 일본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특히 침탈이 시작됐는데요. 일본이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침투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경제활동에서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손실이 커져갖고 그것은 굶주림과 피폐함,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 그림은 전몽준입니다. 멋있습니다. 전몽준의 진짜 모습이죠.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장하게요. 근데 동학농민전쟁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기관총에다가 대포에다가 소총도 한 발에 1초에 한 발씩 나왔습니다. 1초에 한 발씩 쐈습니다. 근데 농민군은 화승총, 되게 구식총이죠. 한 발 쏘려면 30초를 기다려야 돼요. 심지에 불을 붙여 태우거든요. 사정거리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군사력의 차이가 안 나요. 군사력의 상대가 안 되죠. 게다가 농민군이 인원은 훨씬 많았지만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었고 또 조직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실패로 끝났죠. 동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동학전쟁 이후에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갑오개혁은 사실은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고요. 이 동학농민전쟁이 개혁의 과제를 우리에게 또 남겨줬죠.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이 필요하고 개혁의 내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줬죠. 이 그림 사진은 우리 작품인데요. 우금치 전투를 말합니다. 하늘이 청명한데 쓸쓸한 하늘에 이런 가지가 좀 앙상하게 나와 있죠. 동학 군인들의 함성들이 다 사라지고 몇 개 이제 동학이 남긴 우리의 목소리들이 가녀린 나무로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우리 백성들, 우리 민중의 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에 대한. 그렇다면 조선의 왕 고종이었잖아요. 고종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기 우리 작품이 역사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고종, 민비, 명성황후죠.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일제 치하에 국권을 침탈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의 역사의 주역들을 폄하하기 마련이지만, 당시 고종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흥선대원군도 부국강경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의 왕 고종은 당시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을 통해서 중립균형외교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특히 고종은 개혁을 통해서 조선의 힘을 키우려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요 밑에 있는 종묘사직이라든가 과거의 전통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당시 고종이 처한 난제라든가, 게다가 또 요 신하들일 수도 있잖아요. 고종 혼자서 개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왕 혼자서 개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하들이 서로 막 싸우는 상황이었고, 신하들이 고종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 또 결국은 또 아까 동학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고종도 사실은 백성의 요구들을 또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던 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들은 이토 히로부미,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명이 대단히 오래돼서
폭력으로 쉽게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역사 문명이 대단히 오래돼서 폭력으로 쉽게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조선이 결국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를 버티는 힘이 바로 역사 문명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 문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당시 저항이나 어떤 노력도 해보지 못하고 금방 일본 치하의 지배에 놓이고 해방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함부로 금방 조선을 지배할 수가 없었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진행해 왔던 거죠. 이 사진은 좀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제가 따로 넣은 사진인데, 이 고종과 순종이 1890년에 찍은 사진가? 근데 이것은 그 이후에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과 순종이 찍은 사진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뭔가 조국의 어두운 앞날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고종과 관련해서 고종은 당시 개화와 관련된 가장 많은 지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개혁과 외교정책 의지가 강했죠.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근데 오히려 그 당시 세도 세력이라던가 신하들의 파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개혁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고종이 좀 더 앞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러일 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열강 세력 가운데 승기를 잡고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세계 열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 일본에서 파견한 한국 정부의 재정 고문이 지적한 한국 재정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화폐제도의 문란, 황실과 정부 재정의 혼동, 세출의 난발과 징세기간의 문란. 되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는, 조선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했는데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던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되게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결국은 일본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국가 주권의 얘기는 황제권을 취약하게 만들고 민권운동 세력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중의 영역이 강화되는 상황이 됐겠죠. 당시 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론도 일제 조선 지배에 대한 정당화를 마련했는데요.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는 논리로 왜곡돼서 써먹은 겁니다. 사실은 다윈 진화론은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킨다는 게 아니라 생존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거에 반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애국계몽 운동, 실력 양성보다 독립에 힘쓰자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을사늑약 이후 외국권 박탈된 이후에 이런 거 보시면은 고종황제의 도장이 없대요. 일본의 어떤 불법적이고 인정할 수 없는 국권 침탈의 모습이 보이죠. 수많은 애국주의자의 자결과 독립운동을 나왔고요. 헤이그 특사도 결국 실패하고요. 또 결국 1907년 친일파인 이완용과 송병준 등이 고종을 협박하여 순종에게 제의를 물려주게 합니다. 환관 2명만 대역했다고 합니다. 고종과 순종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래서 고종과 순종을 순종에게 제의를 물려주는 즉위식에 참석하게 할 수 없으니까 환관 2명을 연극을 시킨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1910년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병합이죠. 보통 한일합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은 한일합방은 동등한 두 나라가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사실은 병탄이란 말이 정확한데 집어삼키는. 근데 그건 또 너무 일본의 침략 의혹이 그대로 노출되니까 병합이라는 뭔가 애매한 말로써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 의혹, 강제력은 숨기고 또 일본의 지위를 조선에 비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놓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도 순종의 사명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병합된 게 아니에요. 병탄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한일합방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경술국치,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병탄, 집어삼킨다 이런 말로 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자, 지나간 우리 역사의 교훈 마지막 작품입니다. 동학의 함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어두운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는데 이
갈대라고 할까요? 휘어져 있죠.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죠. 바람이 그치면은 다시 일어날 기세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에서 볼 수 있는 민초들의 강한 생명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동학의 함성을. 자, 교훈은, 제가 생각하는 이 근대기 역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중의 삶이 최우선이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모순이 표출되는 것은 결국 그 동학 농민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민중들의 함성으로 이어졌고,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평민의병이라든가 동학 농민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민중들이 가장 앞서서 나서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죠. 지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이익을 취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도 많았고요. 우리 친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물론 지배층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 현대에 비춰 보았을 때도, 지금 현대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무언가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력, 어떤 창의성, 혁신, 그 다음에 열정,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되게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자발성, 그거는 결국 민중이 어떤 경제발전, 국가의 힘, 근대화의 힘의 주인공이라는 걸 말해주기도 하죠. 또 지금 현대 경제에서, 현대 사회에서 정치의 정당성은 결국 민주주의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중의 삶을 최우선이라는 게 제일 명제로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국가가 없이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성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민중이 중요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일본의 속국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배하는 국가는 항상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없이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사건의 예를 들 수도 있죠. 당시 유태인은 국가가 없었어요. 그것이 유태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학설도 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역사와 문화는 민족의 구심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쉽게 집어삼키지 수 없었던 이유가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국가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당위성은 어떤 먹고 사는 욕구나 라는 어떤 정통성,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인가 사회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 왔어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도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 개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회, 결국 역사의 물결은 당시 일본도 전 세계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괴롭히게 되었다는 일본 사회의 잘못이지 일본 개개인의, 일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하는 것이 뭔가 양국 평화, 교류를 위해서도 좀 좋은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연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 미래를, 좀 과거도 중요하지만 항상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너무 지금까지 좀 어두운 과거였지만 지금은 지금 한류 영풍도 불고 경제력도 상당히 성장하고 좀 희망차고 즐거운 역사가 전개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